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강에서는 지진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지진파 기록을 해석을 해서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찾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를 어떻게 해서 알아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와 연관지어서 지각 평형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탄성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아는 연구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구 내부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진파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석을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는지를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이 네 가지가 있죠? 위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때도 했었던 빛과 관련 지어 보게 되면은 빛의 굴절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의 굴절은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은 사실은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게 되면 빛이 직신성을 갖고 있는데도 굴절을 하는 경우랑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지진파도 직신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걔가 굴절을 하는 경우랑 사실은 원리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면은. 그래서 동일한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이 두 가지 그림을 먼저 갖고 왔어요.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요. 이 빨간색 우선 제가 빛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빛이 오게 되면요. 실선을 기준으로 지금 N1과 N2라는 다른 값이 있다는 거, 지금 N1이 큰 거죠. 그래서 N은 여기서 굴절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위쪽이 더 큰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던 빛이 실선을 만나게 되면은 경로가 초록색으로 꺾여서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선들을 좀 그어서 오다 보면은, 자, 실선 부분에서 이런 선을 그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에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왼쪽과 오른쪽에 속해져 있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죠. 실선을 기준으로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는 다른 매질이다. 다른 밀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왼쪽은 굴절률이 작은 영역에 있고, 오른쪽은 굴절률이 큰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속력이 빠르느냐? 네, 굴절률이 더 작은 쪽이 더 속력이 빠릅니다. 그러면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이 왼쪽이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 오게 되면은 모두 N2라는 굴절률을 가진 매질로 넘어왔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양쪽이 속력이 같으니까 또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가 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직된 선을 그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속해 있는 또 매질의 종류가 다른데 굴절률 차이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N2가 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가 휘어진다. 즉 이거를 우리는 굴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빛의 굴절이 실제로 지진파가 굴절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아래 거.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상황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 내부 밀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오른쪽은 깊이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밀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어때요? 직선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 깊이에 따라서 이때는 휘어집니다. 곡선으로.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요? 지구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죠? 그러니까 즉 지구 표면 곡률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 세타가 써 있죠? 자, 이게 지난 강의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주시 곡선에서 왜 P파와 S파가 곡선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안 맞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딱 절반으로 나눴다 하면은 여기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고요.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요? R 사인 2분의 세타. 여기도 R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길이, 제가 여기 별이라고 표시한 이 두 영역 간의 지구 내부를 통해서 지진파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 경로의 길이는요, 2R 사인 2분의 세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어떤 수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왜 보여줬느냐? 자, 각거리라는 건 결국 각도잖아요, 세타.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사인 함수죠. 즉 삼각 함수예요.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구 내부에서 경로는 직선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축이 세타 각거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곡선상에서는 삼각 함수니까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시곡선에서 자꾸 곡선이 되어 이러는데?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지구 내부의 밀도가 표면과 깊숙한 곳, 누가 더 크다? 네.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면 지하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밀도가 커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밀도가 커지면 지진파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파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랑 똑같으냐? 자, 여기 수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 누가 더 속력이 빠른 거죠? 왜? 왼쪽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덜 깊은 곳의 영역이니까 밀도가 큰 왼쪽이 속력이 더 빨라야 돼요. 속력이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경로가 왼쪽이 더 많이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바깥쪽 방향이라고 자꾸 하면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지구의 공류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진파는 어떻게 움직인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동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자, 위쪽은 P파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왼쪽은, 아래는 S파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갖고 왔느냐? 자, 위에 P파부터 볼게요. P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로를 나타냈지만, 자, 여기 부분을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던 게 한번 크게 꺾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가다가 갑자기 한번 크게 꺾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경로가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탄성파 연구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되려면 매질의 종류가 바뀌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이렇게 경로가 꺾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뭔가 매질의 종류가 다른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꺾어지는 방향 혹은 어느 정도 꺾이느냐에 따라서 내부의 대략적인 밀도를 추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구 내부 깊숙이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지진파를 발생을 시켜서 탄성파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 접선을 끊고요. 법선을 하나 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좀 얇아지긴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각이 이만큼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니까 각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각이 커요? 네. 처음에 입사할 때 그 각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더 속력이 빨라요? 네. 들어올 때 보면 누가 더 속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꺾일 때 위층과 아래층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연구가 이런 방식으로 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결과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지구 내부에 뭐가 있느냐?
우선 모호면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모호면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피파의 굴절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각보다 멘틀의 밀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밀도가 커지면서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지는 게 생기는 거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대륙은 지각의 두껍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70km, 해양은 5에서 8km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암석권이 80km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교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100km 정도를 암석권이라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약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연약권은 피파하고 에스파의 미세한 속도 변화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80에서 약 220km 혹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석권을 100km까지 본다면 100에서 220km 구간. 자, 이때의 저속도층 그리고 부분 영용되어 있는 이 영역이 바로 연약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약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약권이 어디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피파든 에스파든 자, 갑자기 속력이 증가하다가 다시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연약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권은요, 고체 상태인데 이게 용융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액체는 아니지만 완벽한 고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이 살짝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발견한 게 쿠텐베르크면이에요. 이 쿠텐베르크면은요, 피파하고 에스파의 암형대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왜 생기느냐? 바로 멘틀과 외핵의 경계 부분인데 이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여기 경로를 먼저 볼게요. 빨간색이 피파잖아요. 피파를 보시면 지금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애가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데 보통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이 외핵의 경계로 넘어가면서는요. 이 경계를 전후로 누가 더 밀도가 크냐면은 외핵은 액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멘틀에 해당되는데 거의 경계 부근에 있는 멘틀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꺾여갈 때 어디가 더 속력이 빠르냐? 네, 외핵의 속력이 더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방향이 지하 깊은 곳으로 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반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좌우가 벌어지는 셈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꺾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벌어지고요. 외핵에서 이렇게 나갈 때 꺾이는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 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각거리를 표현하면 103도에서 142도 사이에는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이 각도가 달라지거나 혹은 암명대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꺾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했더니 103도에서 142도는 안 나타나니까 이걸 암형대라고 부르고요. 이 각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외핵계의 또 밀도, 물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겁니다. 또 더불어서 에스파 암형대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파 암형대는요. 외핵을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외핵은 우리가 액체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에스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액체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3도부터 180도 사이가 에스파가 도달할 수 없어서 이게 에스파 암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치면 외핵은 멘틀과 다른 뭔가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액체 상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분석하는 능력이 그 기계가 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약 110도 부근, 각거리 약 110도 부근에 피파가 아주 약하게 측정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기계의 성능이 좋아져서. 원래는 아예 측정이 안 된다고 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측정이 되는데 약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측정이 되느냐? 바로 여기 외핵과 내핵의 경계,
두 녀석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부가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지를 하는데 실제로 반사가 되는 경우는 아주 절묘한, 아주 드문 각도로 입사를 해야지만 이게 반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굴절이 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반사가 되는 경우는 특정한 각도로 입사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파는, 반사된 피파는 굉장히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핵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핵이 액체였는데 실제로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분석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만면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경계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시게 되면요. 아까 내핵과 외핵의 경계 레만면, 외핵과 멘틀의 경계 푸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멘틀과 지각의 경계 모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암석권, 상부 멘틀,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부 멘틀로부터 표면까지 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석권을 깊이 100km 정도로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 멘틀에는 연약권이 있습니다. 연약권. 그 다음에 지금 전이대가 표시되어 있고 아래 하부 멘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상부 멘틀 상층 연약권으로부터 표면까지를 또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암석권은 어디냐면요.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최상부층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뭐 상부 멘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체와 같이 단단한 것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부분 용용되어 있어서 고체지만 약간 녹아져 있는 대류가 가능한 데를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이대는 뭐냐? 전이대는 약간 성질이 이제는 액체 상태는 아닌데 하부 멘틀하고 조금 이제 성격이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암석권은 약 100km 정도 되고요. 판구조를 해서 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연약권이 약 400km 정도 깊이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멘틀 대류가 있다. 대류가 있다. 그다음에 얘가 판. 그다음에 전이대는요.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라 그랬죠. 연약권과 하부 멘틀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상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이대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얘는 지진파의 속력이 깊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볼 때 이 전이대는 크게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있구나 정도로 우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연약권 밑에 뭐가 있어요? 중간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하부 멘틀입니다. 하부 멘틀을 중간권이라고 불러요. 무려 2,900km까지.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이대는 뭐 상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전이대라고도 하지만 약간 성격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볼 때 암석권, 연약권 사실은 뭐 전이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해석하지 않고요. 바로 하부 멘틀 혹은 중간권 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외핵과 내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혹은 교재에 따라서는 이 전이대를 상부 멘틀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혹은 하부 멘틀에다 집어넣는 그림도 있어요. 아니면 상부 멘틀 연약권을 따로 놓고 전이대를 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을 따로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닌 거죠. 전이대는 그래서 성격이 모호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은 고전적 구분이라고 해요. 사실은 뭐에 따라 구분했느냐? 구성 물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지각, 멘틀, 핵 끝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구분해요? 현대적인 구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리적 성질에 따라 나눕니다.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지각과 상부 멘틀 고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상부 멘틀 안에 연약권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권 해당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멘틀을 약간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죠. 그리고 아래 하부 멘틀은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석권 안에 이게 판이라고 하는 건데 지각과 상부 멘틀의 최상부층 고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합쳐갖고 암석권, 연약권은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을 연약권, 그다음에 아래쪽에 또 고체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져서 속력이 빨라지는 하부 멘틀, 다른 말로 중간권, 그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지각 평형설이 있죠. 자, 지각 평형설은요 사실은
대륙과 해양의 지각 두께 차이를 설명하려고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통해서 알아낸 게 뭐였냐면은 대륙과 해양의 지각의 두께가 좀 다르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탄성파 탐사 그 외에 다른 것도 가능했지만 어쨌든 알아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태양 지각과 대륙 지각도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했더니 두께가 다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각 평형설은요,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지각과 멘틀이 밀도가 다르죠. 상대적으로 멘틀의 밀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밀도가 낮으니까 멘틀 위에 떠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멘틀이라고 했을 때 보통 지각 바로 밑에 있는 멘틀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에 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지만 오늘날에 봤을 때 우리가 지각 평형설로 다루게 되는 거는요. 두 가지 가설만을 다룹니다.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을 다뤄요. 근데 두 설이 무엇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맞춘 건 없습니다. 둘 다 어떤 거를 맞췄고요. 어떤 건 틀렸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오늘날의 관점에 가까운 건 에어리설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꼭 에어리설이 더 맞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어떤 부분을 어떤 이론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프레트설은요. 잘한 게 뭐냐면 지각의 밀도가 달라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대륙 지각의 밀도보다 크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에어리설은요. 대륙과 해양의 지각 밀도가 똑같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에어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의 밀도가 작을수록 지각의 두께가 증가한다. 자, 요 말은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호면의 깊이가 항상 일정하다.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모호면의 깊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에어리는 어떻게 봤냐면 높게 솟은 산맥일수록 지각의 두께가 두껍다. 그러다 보니까 모호면의 깊이가 산맥이 더 크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건 누가 맞았어요? 에어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는 요거를 지금 말로 써놓은 건데요. 지각의 밀도가 서로 다른 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 모호면의 깊이가 변하는 거를 프레트스가 설명할 수 없어요. 반면에 에어리는요. 모호면의 깊이가 지역에 따라 다른 거 설명할 수 있는데 지각의 밀도가 다른 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자, 프레트설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다른데 뭐가 같아요? 여기 모호면의 깊이가 완전히 똑같아요. 반면에 얘는요. 에어리설에서는 밀도가 다 똑같은데 지각의 밀도 하지만 멘틀이 더 고밀도다 보니까 이렇게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적인 관점은 뭐냐? 현재는 일단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의 밀도가 달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 있는 거고요. 지각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모호면의 깊이가 깊다. 요게 지금 현대적인 관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지각평형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 지각평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각평형의 원리는 뭐냐? 여기 써 있죠. 지각평형 상태에서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보상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준면이에요. 특정한 기준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상태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P는 rho GH라고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두께. 우리가 이거를 미분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원래 대학교 갔을 때 하는 거지만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을 간단하게 밀도가 특정한 값을 줘서 그냥 계산할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rho GH로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중력 가속도는 사실은 우리가 상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준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뭐에 대한 변수가 나타났냐? 네, 밀도하고 두께. 요거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여기 1번 영역이 있고 2번 영역이 있고 3번 영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영역은요. 밀도, 이게 높이죠. 두께, 밀도 두께예요. 그러니까 로1 T1 곱한 것과 로 M D1을 곱한 이 두 개의 합이 이 지역에 해당되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인 거죠. 자, 2번은요. 네, 굉장히 두껍지만 로2 T2 이 두 개 곱한 게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이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3 T3, 로 M D3 이렇게 되는 게 각각 곱하기로 돼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3번, 요 3번 지역에 해당되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각 평형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위치에 해당되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이 모두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접하게 되는 방식은요. 이런 그림을 만약에 주고요. 특정 지점에 해당되는 어떤 밀도, 뭐 예를 들어 로1을 안 준다든가 혹은 T1을 안 줘요. 이래 놓고 이것이 얼마인지 구해라 라고 주는 거죠. 이게 뭐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쓰게 되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나왔던 프레트설하고 에어리설을 조금 설명이 가능하죠. 자, 앞에서 밀도가 작을수록 지각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한 게 프레트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로하고 H하고인데, 로하고 H가 있는데, 밀도가 작을수록, 이 밀도가 작아질수록 결국에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크게 만들려면요,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평행 원리에 의하면은 프레트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설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산맥이 있는 지각의 두께가 두껍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각의 밀도가 멘틀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게 산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각의 두께가 멘틀보다 두꺼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상면까지의 지각의 두께가 더 두꺼워야지만 평형이 가능한 거죠. 왜? 여기 있는 로 M과 로 M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멘틀이라고 치면 이 부분의 밀도가 로2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같게 만들려면 이 T2에 해당되는 높이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를 한 거고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실험들이 많이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나무도막이 있고요. 자를 이용해서 물 안에 깊이 혹은 물 밖에 있는 그 두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물이 든 수조에 밀도가 같고 두께가 다른 나무도막 두 개를 띄었어요. 그러면 두께가 두꺼운 나무도막이 물에 잠긴 두께가 더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더 크다는 거죠. 요 두께보다. 자, 왜 그러죠? 지각의 두께가 두꺼우면 모면의 깊이가 더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도막이 물에 잠긴 깊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상면에서의 압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도가 같은데, 밀도가 같잖아요? 근데 높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로 곱하기 H 값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상면에서의 압력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께가 더 두꺼운 이 나무도막이 더 깊게 잠가야지만 보상면까지를 고려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상면을 잡으면요. 이 부분이 보상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 같은 그림은요. 제가 표시했던 요 두께만큼이 뭐가 들어가요? 물기둥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압력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만큼 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더 길다고 했을 때 물에 해당되는 물기둥이 들어가니까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얼음을 넣어요. 자, 나무도막에 얼음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도막이 아래로 이동하죠. 그리고 얼음이 다시 녹으면 나무도막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대륙의 빙하가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무게가 더해지죠. 압력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도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그 두께가 원래 더 두꺼웠던 나무도막에 얼음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보상면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막이 더 내려가니까 보상면의 깊이가, 자, 색깔을 다르게 하면은
이만큼까지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 도막이 더 두꺼운 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구이동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 두께가 얇은 나무 도막이 올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 나무 도막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물기둥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보상면 상태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요. 만약 두 나무 도막 중 하나를 두께는 동일하고 밀도가 큰 더 나무 도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물 위로 드러나는 나무 도막의 높이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각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서로 다른 나무 도막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밀도가 커지면요. 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무 도막이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무게가 커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드러난 부분은 1번보다 2번이 더 줄어들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각평형설에 관련된 문항을 보게 되면요. 지각평형의 원리에 입각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실험을 통해서 지각평형의 원리를 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지각평형에 관련돼서 실제 계산하는 것들이 교과서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보다 이렇게 실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한번 더 소개를 하자면 지각 평형 깊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지구 내부 구성물질의 밀도와 두께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압력이 가해지는 깊이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밀도값과 두께로 예를 들었을 때 실제로 지각 평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면요. 실제로 압력이 같지 않아요. 이거는 특정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따온 건데 아마도 이 지각 평형 깊이를 50km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해서 그걸 억지로 맞췄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 전체 두께를 50km, 50km를 맞췄는데 실제로 대륙 지각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해양 지각보다 지표면 위에 높이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35km가 아니라 이거보다 두께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요. 지각 평형 깊이에서의 압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지각 평형 깊이를 기준으로 중력 평형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지각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조juk 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침각 및 융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만약에 대륙 지각이 있었는데 풍화 침식을 받았어요. 그럼 이만큼의 무게가 줄었죠. 그러니까 압력의 감소로 얘가 융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양 지각 위에 퇴적물이 쌓여요. 그러면 무게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압력의 증가로 침강하게 된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혹은 북아메리카의 허드슨만 지역을 봤더니 마지막 빙하기인 1만 년 전 이후 빙하가 계속 녹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녹으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줄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융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관측 결과입니다. 실제로 1만 년 동안 융기량이 꽤 많죠? 250m도 되고요. 여기도 100m 정도 되는 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지각평형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중력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